오늘 가성비 전략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손현정 앵커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또 이렇게 오후에 바쁜 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첫 질문이 금융시장에 반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 오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시나 본데 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만 보다가 네네. 반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너무 일단 반갑습니다. 네. 이 의미가 뭐죠? 아니, 이 반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사실은 오전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면도 있지만은 네.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한 관세 이슈가 얘기?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희 앞부분에서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속수무책이다라는 생각들보다도 이게 무언가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정책 당국의 네. 의지가 읽혀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로 이제 바닥을 갖다 예단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완전히 어떤 답도 없다, 이런 데에서 무언가라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된다,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는 약간은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반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긍정적인 반전도 있지만 마켓 자체의 컬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BOA에 보면은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최근에 이제 전망을 좀 하시면서 틀을 좀 가져가는데 그 틀이 저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쇼크가 이제 시장에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예. 첫 번째 쇼크는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쇼크는 레이트 쇼크라는 거고, 세 번째 쇼크는 이제 리세션 쇼크라고 합니다. 레이트 쇼크라면 금리.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작년 하반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가 굉장히 컸죠. 예. 시장이 예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주가의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요. 왜냐하면 기업 비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눌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금리 역시 바닥에 붙어 있다가 슬그머니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금리가 안정돼 있던 것들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인플레이션 시학의 핵심일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시학에 당황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시장의 예상을 넘는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인데 레이트 시학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고 그게 올해 상반기 내내 금융시장을 좀 흔들어놨고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예. 이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 상승세하고 금리 상승세 두 개가 붙으면서 실물 경기를 억누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억눌려 버린 실물 경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오고 주가가 따라 내려오는 이른바 이제 리세션 시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까지는 금리와 주가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이런 리세션 시학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리세션 시학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정책 당국에서 궁즉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언가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읽고 있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리세션 쇼크,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제 나온 사실 박재용 차장님께서는 연준만 빼고 경기 침체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부부장님은 그럼 경기 침체 이제 곧 왔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NBER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 침체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상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후행적으로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경기 침체였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에서 따라갈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는 좀 애매한 말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역성장이죠.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리고 앞서도 이제 살짝 보여주셨는데 미국의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을 좀 신뢰도 있게 보여주는 게 애틀랜타 연준에서 나오는 GDP 나우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지표인데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1.6% 요 정도를 보이면서 현재 기술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요. 미국의 소비는 탄탄한데요. 너무 소비가 탄탄하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GDP 성장률을 볼 때 순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순수출이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수출이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니까 순수출 쪽에서 마이너스 기여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분기는 너무 소비가 세서 나타났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나오에 있는 것만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순수출은요. 오히려 플러스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이 침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그 침체로 접어들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핵심입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것들이 지금 2분기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하고 만나게 되냐면 재고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좀 말씀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결국엔 기업들은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을 쌓아놓고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강력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문만큼을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공장에 주문을 넣죠. 그리고 공장에서 막 주문이 막 터지게 되는데 막 가져오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재고를 더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럼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재고가 소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재고를 쌓아놓는 사이클이고요. 이 재고를 다 소진을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재고를 소진하는 사이클인데 소비가 만약에 한꺼번에 둔화가 되면은 이게 이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오래 걸리게 되죠. 예. 그럼 재고가 쌓여 있으면 신규 주문을 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고개를 꺾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표 살피는데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재고 효과, 네, 인벤토리 이펙트 이게 진짜 네, 사람 참 머리 아프게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예민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만들어 맞아요. 보거든요. 네. 그러니 재고 쌓으려고 팡팡 쌓아도 성장률에는 플러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재고가 잔뜩 쌓여 있는데 소비가 안 되면 이제 생산을 줄여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 네. 부부장님 이 이슈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무라에서 왜 네, 내년에 한국도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아, 네네. 그 뷰에는 어떻게? 뭐 이제 제가 동의한다 안 한다를 아, 떠나서요. 예,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네.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면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 성장보다는요 대외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럼 대외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비를 해야지 제조업을 그렇죠.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서 소비를 해주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소비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믿었었던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것들은 글로벌 물동량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글로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의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무라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걸 떠나서 뭐 거대한 침체가 온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 수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무역 수지 네, 흐름을 그렇습니다. 보거나 네, 대중국 수지만 보더라도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차를 두고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도 조금씩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우리 저 손앵커님 묻기 전에 이거 궁금해서 하나 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벌써 시장에서 네. 또 연준 풋을 기대해요. 아, 네, 네. 이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고 네. 시장도 막 자빠지는 데다가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무슨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 스텝 물 건너가고 네. 금리 인상 중단하고 네네. 잘하면 뭐 양적 완화까지 네. 이좀 이런 얘기가 슬슬 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그런 사이클이었죠. 늘 시장이 그랬죠.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약간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면은 이때쯤이면 연준에서 도와줬어 이제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보면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를 보면 사람이 빌딩에서 떨어질 때 아, 여기서 잡아주겠네 이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스파이더맨 연준 나타나겠네요. 예, 스파이더맨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준 스파이더맨이 이때쯤 등장하겠네 해서 등장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 영화를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쯤이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난 십몇 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뒤집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도 네. 되거든요.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돈을 뿌리게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거대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40년 최강의 만에. 괴물을. 네, 그러면 맞아요. 얘가 살짝 제압이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시 마구 뿌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도 또는 내지는 이제 정책 당국이라든지 중앙은행의 컨센서스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돈 뿌린다. 이게 상당히 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탠스를 조절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예전처럼 이제 우리 코로나 직후에 보시면은 무제한 양적 완화처럼 올라올 때까지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네. 이렇게 강력한 걸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좀 기대난망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그냥 받아들이고 금리 인상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약간의 조절을 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에서도 3.75까지 올라갈 거를 3.5 정도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려고 하다가 기준금리를 바로 제로까지 신속히 내려버린 다음에 거대한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네. 5조 달러 풀어주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부양책이 앞으로 과연 나오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정도면 이제 급등의 어떤 그 수익을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막 치고 들어가는 전략들 과거에 대비해서 이게 워킹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5조 달러를 풀어준 게 만만치 않다고 하셨지만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시한 재금 비용 7,500억 달러 네, 이게 금융위기 때 거의 그 타프 규모예요. 7천억이었어요. 7,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저도 갑자기 생각이 계산이 안 되네요. 얼추 우리 돈으로 970조 원인데 900조 넘게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5조 달러라고는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나라가 다 망한 것도 아닌데 지금 또 이 말씀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네요. 거기서 벌어지는 비극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그거는 분명합니다만 여기서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제시한다는 자체도 좀 웃깁니다. 아, 예. 예, 뭐 그런 건데 자 그걸 떠나서 지금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 어부 부장님도 얼마나 파월한테 당하셨어요. 네. 그놈의 일시적이라는 단어 네네. 우리가 믿어줬고 아, 네네. 그러다 우리 다 당했는데 네네. 자 최근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빨 악무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를 좀 잡을 수도 있다. 좀 네.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네. 이 레토릭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됩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은 힘을 받은 거고요. 왜 그랬냐면 네. 요번에 이제 22에서 회의를 할 때 파월 의장이 가서 이제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면은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타입의 실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성이고요. 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를 지키는 보초병입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얘를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못 알아보고. 이 리스크가 첫 번째고요. 이 실수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찌르는 거죠. 이 두 가지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오해해가지고 과도한 긴축을 해서 찌르는 실수가 얘를 통과시키는 실수보다 훨씬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 정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하고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 보장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장을 전혀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말이 되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죠. 조금 다칠 수 있어요. 약간 더 다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뭔가 하나 보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시장에다가 지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이 닫히는 것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겨나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되는 걸 잡겠다. 이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지금은 연준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조금 꺾이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가 6%로 예상치를 더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6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또 가계부채 리스크가 네. 있어서 이제 다음 주 한국은행 빅스텝은 좀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연율로 6.0을 찍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볼 때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7월 달 이제 7월 말에 FOMC가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7월 말에 FOMC에서 연준이 0.75%를 인상할 확률을 시장에서는 90%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가겠다라는데 시장이 더 네.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0.75를 올리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로 지금 미국은 끝자락이 동일하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미국이 0.75를 달려가는데 역전될 수 우리가 0.25만 달려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역전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빅스텝으로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0.5씩. 예. 우리가 계속 0.25로만 따라갔었을 때는 확실히 속도가 늦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1번. 그리고 6% 가깝게 올라가서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2번. 그래서 사실 0.5% 인상에 대한 명분은 어느 정도는 명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유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좀 다른 건 미국만큼 내수 소비가 탄탄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계 부채 문제죠. 가계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약간은 금리 인상 속도를 약하게는 가져갈 겁니다. 근데 연말까지 봤을 때 미국이 3.5%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약하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는 한 차례 정도는 0.5%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은도 머리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빈대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시간상. 우리 오부 부장님께서 집중 투자보다 분산 투자 강조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네. 투자론에서 배워왔던 원칙이기도 한데 네, 자, 지금 생각해 보니 주가 빠져, 네, 주식 빠져, 채권 빠져, 네. 코인 빠져. 네, 원자재 시장도 보니까 이제 곡물가나 무슨 비철금속 보니 최근 들어서는 빠져. 네.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이 무렵에 한번 전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주식 채권 나눠라 이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웬만한 주식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제 방산주 같은 주식들도 좀 흔들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주식만으로 분산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주식 채권을 나누더라도 금리가 뛰면서 채권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식 채권 분산이 올해는 사실 워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산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체 자산이라든지 통화의 분산을 갖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 자산은 원자재라든지 금과 같은 자산을 끼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화의 분산은 우리나라 원화 표시 자산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을 담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주식 채권 이렇게만 딱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넓게 퍼뜨리는 전략. 이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 안에서만 주식 안에서만의 분산 투자가 아니라 네, 네, 다양한 시장 안에서 통화까지 감안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대담 가진 시간이었습니다.